여러분, 혹시 의료급여라는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은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의료급여는 쉽게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두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만큼 서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먼저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가 불가능한 가구, 암이나 중증화상 같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포함됩니다. 또 노숙인, 행여환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분들도 일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중증질환 등으로 큰 병원비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반면에 2종 수급권자는 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지만 일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또 타 법률에 의해 보호는 되지만 일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2종으로 분류됩니다. 즉, 생활은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아셔야 할 부분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 또는 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말부터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더라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규 신청할 때는 통합신청이 원칙입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의료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병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의료빈곤을 막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해당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이웃은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본인 부담금일 텐데요.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을 따라갑니다. 즉, 국가가 인정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먼저 1종 수급권자의 경우를 볼까요? 입원 시에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어디를 가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즉, 입원비 자체는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만 내면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되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럼 2종 수급권자는 어떨까요? 입원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급은 1,000원 정액 부담으로 동일합니다. 외래 진료 시 의원에서는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15% 부담이죠. 약국에서는 500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일종보다는 부담이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의료비는 아무리 조금씩 부담한다고 해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정 기준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 동안 본인 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국가가 다시 보상해 줍니다. 또 같은 기간 5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종 수급자는 조금 다릅니다. 매 30일간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연간 부담금이 80만 원을 넘기면 초과 금액을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240일을 초과하면 연간 상한이 12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결국 환자가 본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이중으로 만들어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급여에는 진료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무작정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즉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할 때만 2차 병원이나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서를 통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의료급여 의뢰서 제도라고 부릅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죠. 감기 증상이 심해서 의원에 갔는데 의사가 폐렴이 의심된다며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써줍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상태가 호전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시 종합병원으로 또 의원으로 회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진료를 받도록 한 이유는 의료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절히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그럼 급하게 큰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응급 상황이나 분만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따질 겨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료 절차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도록 돕는 장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있죠. 결국 국가가 단순한 지원자가 아니라 든든한 보호자로서 함께 옆을 지켜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료급여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급여일수 관리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료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연간 상한 일수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암이나 희귀중증 난치질환, 결핵 같은 등록된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연간 36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내내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성고시질환이라 불리는 만성질환은 연간 380일로 조금 더 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일반 질환의 경우는 합산해 연간 400일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질환에 따라 일수 기준이 다른 이유는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은 꾸준한 치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더 이상 지원 못 받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연장 승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일에서 145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소견서 같은 증빙이 필요하지만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전판이 존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장 승인을 받아 추가 일수를 사용하다가 그마저도 초과하게 된다면 본인이 지정한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특정 병원 위주로 꾸준히 다니세요 라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과잉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검사로 의료비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급여일수 관리와 선택기관 제도는 단순히 제한이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과 진료일수를 관리하는 걸 넘어 수급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관리입니다. 각 지자체에는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급자와 직접 만나 건강 상담을 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또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자원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이 당뇨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니시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의료급여관리사가 찾아가서 식습관을 점검하고 당뇨관리법을 알려드리며 혹시 집 근처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계해드립니다. 단순히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리사가 개입해 불필요한 진료와 약 복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만 받도록 조율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는 절약되고 환자의 건강도 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사실상 건강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렇게 보면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 일수, 절차, 그리고 사람의 손길까지 모두 합쳐져서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료급여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나는 잘 몰랐을까? 혹은 우리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텐데 왜 아직 신청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부족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의료급여의 대상,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제도, 진료 절차, 급여일수 관리, 그리고 사례 관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 아닐까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병원비가 계속 나온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병이 있어도 돈이 없으니 그냥 참자하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이 더 커지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어버리죠. 의료급여는 바로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가 젊을 때는 아픈 것도 팔자라며 참고 버티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가가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약속하는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도로 담아낸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가 단순히 받는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병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감염병을 예로 들어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결핵 치료를 중단한다면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보장되면 사회 전체의 안전도 함께 지켜지는 셈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서 생각해봅시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표현입니다. 나는 해당이 안 되니 상관없다가 아니라 혹시 내 가족이나 이웃 중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훨씬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주변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알려드리고 함께 신청을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당연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활용하시고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것이야말로 제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순간 주변에서 의료급여 제도를 몰라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분을 떠올릴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만 받아도 길이 열립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가족 또는 이웃이 의료급여 대상일 수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준비가 된 셈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도의 도움을 받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돕고 사회 전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장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상담,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알게 되셨죠? 혹시라도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건강은 누구나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